리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영화인데요. 봉우리 네. 재밌게 봤다 그랬죠? 예. 어떤 부분이 재밌었어요? 연상의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나눈 장면이 재밌었어요? 아니야, 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왜 이렇게 웃고 있어? 아, 그게 영화 초반부에 그냥 확 나와버리더만. 이게 책 읽어주는 남자라고 요즘은 그냥 더 리더라고 예. 이제 그냥 다 얘기를 하지만 예. 번역을 했을 때 책 읽어주는 남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좀- 원제가 그게 아니에요? 책 읽어주는 남자가? 그냥 더 리더. 영어로는 더 리더고 사실 이유는 있어요. 독일어 원제는 독일어는 또 그 성별이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남성 성별이 들어가.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그렇게 남자 여자로 시작되는 문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별이 굳이 딱 특정된 거 그죠? 예. 예. 너무 흔해 빠졌잖아요. 뭐 네. 유튜브에서 영화 소개하는 동영상 보면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걸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너무 별로야. 그러니까 일부러 그 성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네. 너무 간섭적으로 성별화시키는 측면들이 좀 있어요. 네. 음. 저도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음. 좋은 말도 아니에요. 저는 약간의 그 의도가 느껴져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 약간 야한 영화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런 그래서 것도 있어. 어그로 끌라고? 약간의 그 섹슈얼리티 같은 거 일부러 이런 걸 일부러 강조한 측면들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책만 읽었을까? 과연 뭐 이런 거 이런 네. 느낌 있잖아. 책을 왜 읽어줬을까? 내가 무슨 홀딱 책을 넘어간 읽었을까? 사람인데 홀딱 넘어간 사람인데 전혀 저는 사실 예전에 네. 소설을 먼저 읽었었는데 그때도 근데 이 영화나 이 소설은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저처럼 홀딱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예. 어그로가 끌려서 그냥 그런 그렇지, 거 말 그렇지. 그대로 그런 건줄 네. 알고 봤다가 뒤로 갈수록 너무 충격을 먹는 거지. 네. 네, 그것도 근데 충격이 괜찮은 계속 나오죠, 그죠? 네. 네. 그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긴 네. 해요. 무슨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인가 뭐 이러면서 더 리더. 그리고 봤는데 갑자기 얼마 안 지나서 우와 그때 여주인공이 그 대사를 치잖아요. 너 이러려고 온 거잖아. 이 영화 다시 막 파바 뒤집어 보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다 또 중간에 또 바뀌고. 예. 이게 굉장히 멋진 구성이죠, 사실. 네. 진짜 이거 모르고 보면 진짜 충격이 여러 번 나옵니다. 강렬한 스토리의 힘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작가라면 아마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해서 한 두어 번 봤는데 전 두어 번 이상 거의 잘 안 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또 이제 보려고 이제 그 했더니 웨이브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웨이브에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더 리더 이제 봐야지 딱 했는데 성인 인증 뜨는 거야. 아. 이게 성인 인증이 될 만한 내용이었나? 그러니까 그 생각 확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명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있지만. 왜냐면 네. 가슴도 드러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영화를 기억하는 방식이 초기에 나왔던 이 장면들이 나한테는 중요하지가 않았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라는 생각이 나더라고. 네. 그런데 이 영화 초반부만 보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이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완전히 다를 수 있죠. 완전히 다를 수 있죠. 케이트 윈슬렛 파격 노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네. 나는 성인 인증 하라니까 기분 되게 좋았는데. 야, 내가 바라는 그 영화구나. 성인 인증 하라는 순간. 이게 되게 절묘한 게 아마 모든 남성들이 10대 때 저런 판타지를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걸 일부러 자극한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거기에 뭐- 기가 막히게 건드려요. 교수님 그런 거 없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건 제가 언제나 조심하는 표현이니까. 예. 그러니까 대체로 어린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네. 그 나이든 여성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상대성에 대한 관심 네. 내지 그것도 나이든 여성을 통해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성을 통해서 사실은 네. 알게 되는 것들 네. 이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많죠. 그렇죠. 사실은. 예. 아름답고 친절하고 연상의 여인. 그렇지. 예. 이런 여인을 만나서 음. 내가 남자로서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하지만 그게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그 나한테 그런 경험을 시켜주는 사람을 만나는 판타지가 다 있어요. 모든 남성이라고 말한 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지향성이 다른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잘 드러난 영화가 개인 맞아요. 교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거는 야한 영화 아니에요? 맞아요, 야한 영화. 그건 대놓고 하려고 만든.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영화가 물론 이게 소설 자체도 좀 오래된 소설이고 뭐 영화는 한참 뒤에 만들어진 것이긴 한데 자칫하면 이른바 피도파일이라고 부르는 네. 소아성애. 네. 그러니까 이 애가 이제 사실은 그 당시 연령대로 따지면
굳이 말하면 완전 소아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소아성애라고 충분히 문제시할 만한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그럼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사실은 떳떳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초반에 다뤄지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사실은 흥행의 목적으로 쓸 수도 있다고. 옛날에 뭐 개인 교수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특히 거꾸로 되면은 이제 그 어린 여성들에 대해서 나이 든 남성이 가지고 있는 자기 판타지를 영화로 수없이 만들었거든. 현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걸 영화로 보여주는 건 요즘은 꺼려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꺼려합니다. 예. 근데 그걸 반대로 얘기했다고 하면 그러면 용납될 수 있나? 아닐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피도파일의 위험성, 이게 소아성애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반 왜 그렇게 했는지가 이제 중반 이후에 맞아요. 굉장히 강하게 나오니까 그렇죠. 예. 네. 그 논쟁에 쓸데없이 휘말려 들어가진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사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건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일입니다. 그거를 예. 사실 그 요소를 이용할 수 있다 또는 그 요소를 진짜 이 영화가 이용한 것처럼 보여주다가 그걸 산산조각 내는데 그렇지. 영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으로 그거를 딱 깨버리니까 네. 굉장히 신선하죠. 네. 자, 그래서 줄거리가 이제 초반에 어떤 독일에 살고 있는 남자 아이예요. 마이클 음. 마이클 뭐더라? 네. 마이클 버든가 그죠? 뭐 네. 마이클이라고 불러요 영화 속에서는. 네. 이게 이제 1958년입니다. 1958년에 몸이 약한 소년이 있어요. 이게 서독에서 있었던 일인데, 뭐야 이게? 넘어가죠. 네. 어쨌든 이 아이가 몸이 안 좋은데 자기를 도와준 어떤 여성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여성과 정말 불꽃 같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했던 그런 어떤 나이 어린 남성이 많이들 가지고 있는 판타지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여성을 만나서 불꽃 같은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부터 이제 이 두 사람이 그냥 진짜 연인 관계처럼 되거든요. 그때 여성이 남자 아이에게 너 나한테 책 좀 읽어줘 라는 부탁을 하게 돼요. 학교에서 이제 배우고 오고 그러니까 네. 좀 읽어달라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굉장히 고급 교육을 받는 그렇죠. 좋은 잘 학교에 잘 다니는 사는 거죠. 네. 잘 사는 집이죠.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따지면 사립고등학교 사립학교에 다니는 거. 사립학교에 다니는 친구인 거죠. 그것도 전쟁 이후에 58년인데 예. 그러니까. 전후 서독이라고는 해도 그게 경제 부흥이 이루어지고 시작하던 때인데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막 잘 살던 때가 아니에요. 그 주변의 풍경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내내 생각이 든 게 이 남자 집안도 전쟁과 아예 관련이 없진 않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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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게 예. 사실 계속해서 뭔가 분위기상 깔려 있어.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가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세계 2차 대전 직후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여성이 뭔가 되게 비밀스러운 면도 많고 그리고 뭔가 이 남성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진 않아요. 그리고 남자가 좀 어느 부분인가를 건드리면 굉장히 크게 화를 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 나이 때 남성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어떻게든 용서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와 정말로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욕망이 이제 막 자라나고 있을 때 어느 날 이 여자가 호련히 자취를 그냥 감춰버립니다. 네. 봉우리 뒤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 자취를 감춘 다음에 이제 이 남성은 굉장히 마음은 아프지만 역시 잘 사는 집안의 자제답게 멀쩡하게 법대에 또 진학을 해가지고 네. 나중에 보면 이제 이게 중간 중간에 시간 교체를 좀 해주는데 변호사가 되죠. 예, 맞아요. 훌륭한 네. 변호사가 되는데. 랄프 파인즈죠. 네, 그래서 법대를 다니면서 사실은 여자친구도 생기고 네. 그래서 나중에 되면 딸도 있습니다. 근데 법대생에서 그 변호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히 법대생일 때 네. 이걸 뭐 실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견학이라고 봐요. 견학이라고 해야 견학, 되나? 예. 네. 전범 재판을 보러 갑니다. 예. 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예. 여기서 본인이 과거에 사랑했던 네. 그 여성을 여인이 네. 불려 나온 걸 네, 보죠. 피고인이 된 걸 보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뭔가 청소년 남성이 가지는 판타지라는 게 이런 게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 아니구나. 여기서부터 나타나게 산산이 됩니다. 박살을 내버리게 네. 되죠. 그 여성이 사실은 네. 우리가 흔히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치 밑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심지어는 그 실무는 사람을 죽이는 데 일조했던 네. 전범으로서 말 그대로 전범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수용소에서 이제 감시원으로 일을 했던 거죠. 예. 선별해서 수용 시설이 부족하게 되면 일정 수의 이제 수감자들을 빼내서 아우슈비츠로 보내는. 네. 근데 본인 피셜 나는 그 사람들이 죽게 될 거라는 걸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새로 들어오는 사람 계속 물밀듯이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설을 일정 수준 비울 필요가 있었고 거기서 사람들을 선별해서 빼내는 작업을
자신이 실시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범 재판을 지켜보게 되죠. 지켜보게 돼요. 네. 법대생으로서. 네. 근데 문제는 이 여성을 이제 주인공이 이쯤 되면 이제 희끄무리하게 알게 됩니다. 이 여성이 글을 몰라요. 그렇죠. 예. 글을 몰랐으니까 자꾸 읽어달라고 했던 거지. 예. 근데 그거를 그 여성과 한참 만날 땐 몰랐고 몰랐지. 그 전범 재판을 보면서 문득 깨닫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그게 또.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글을 쓸 상황이 돼버리면 그냥 이분은 그러니까 케이트 윈슬렛이 회피합니다. 그냥 인정해버려요. 예. 내가 했어요. 글을 쓰기만은 싫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문맹이라는 사실을 남들에게 밝혀지는 것만은 너무 절대로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아니 나 글 못 써요라고 말하면 상당 부분 죄가 면해질 수도 있을 텐데 왜 밝히지 않지?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전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을 정도로 중요한 순간에 자기가 문맹이라는 걸 말하면 벗어날 수 있었어요. 네. 예. 그런데도 그거를 그냥 혐의를 인정해 버릴 만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네. 보고서를 당신이 썼죠라고 하는데 나는 문맹이라서 보고서를 쓸 수 없어요라고 말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글을 필적 필체 필적도에 감정. 예. 필적 감정 회복에 한번 써보십시오. 똑같은 글을 하니까 인정해버려. 내가 썼어요라고 말해버리고 중형을 받습니다. 거의 무기징역을 받게 무기징역이. 네, 무기징역을 받게 되는데 남의 사람들의 죄까지 다 이제 떠안게 되는 거죠. 다른 전범들의 모든 책임 4년 막 이렇게 받았던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 주인공은 이때 알게 됐죠. 아, 내 첫사랑 여자가 글을 못 쓰고 이 사실이 밝혀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수감돼 있던 그녀에게 이제 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조금씩 도움을 줍니다. 테이프를 네. 책을 읽어서 테이프를 녹음해서 네. 계속 보내주죠. 예. 그러니까 어떤 안쓰러움일 수도 있고요.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측은지심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진짜 과거에 사랑했던 네. 그런 감정이 왜냐면은 이분이 남자 주인공이 정상적으로 결혼과 연애를 못해요. 그렇지. 네. 예. 그 이제 그걸 너무 사랑해서 그랬는지 뭐 자세히는 저도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네. 예. 갑자기 떠나버린 어떤 그런 아픔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감정이 남아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전범인데도 불구하고 네. 음성을 녹음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영화 음. 보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감정은 거기서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고 저 그 트라우마가 너무 깊게 남아서 쉽사리 누구한테 마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주면 사라져 버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네. 관계를 잘 못 맺는 그런 사람이 됐고, 예. 그리고 분명히 그 첫 장면들에서도 나오고 그러지만 아마도 살짝 바람기 있는 사람 정도. 뭐 직업도 좋고 이제 얼굴도 잘생기고 그랬으니까 랄프 하인즈 자기가 잘생겼죠. 원하면은 그냥 연애는 할 수 있는 맞아요. 네. 그런 캐릭터예요. 깊이 있는 관계는 맺을 수 없는 근데 여성들도 그걸 아는 네. 하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는 네. 이런 상태였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그 여성에게 결국에는 녹음한 걸 보내주기로 하게 된 거는 네. 사랑의 감정은 크게는 아니었겠지만 네. 책임지심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렇게까지 다시 만날 위험이 더 크진 않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니까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고 어느 정도 서로 컨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해서 나는 그냥 일방적으로 호의만 베풀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새로운 관계를 다시 맺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풀려나게 되면서 이제 맞아요.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예. 거지. 만나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이 여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용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당신의 죄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미 변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법조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거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의 입에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여성은 이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완전 잃은 거죠. 네. 예. 그 쌓아놓은 책들 위에 올라가서 이제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 케이트 윈슬렛이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20년 만에 나와서 남자 주인공을 만나서 그런 자신의 전범 죄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도 그 순간에도 사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 주인공 입에서 그렇지. 그런 발언이 나가고 이제 여자 주인공은 너무 상처를 받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에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하는 여성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게 그냥 한 명쯤은 이 세상에 한 명쯤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서가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렇게 네. 볼 수도 있겠죠. 솔직히 말하면. 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졌다라든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네네. 이게 내가
되게 나쁜 일을 한 것 같긴 한데 예, 명확하게 모르고 일단 네, 근데 내가 이 정도까지로 이제 뭔가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나는 정말로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나쁜 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의 일부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이 사람한테까지 다 같이 그래 우리는 다 같이 나쁜 사람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한테 사랑에 빠졌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맞으면 당신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되게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네. 그 사건, 이 자신이 했던 사건과 무관한 관계였길 바라는 거죠. 네. 그렇죠. 얘하고의 관계. 예. 하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된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아까 그 고양이 날다님도 얘기하시는데 왜 문맹인 거를 굳이 안 바뀌었을까? 남자든 여자든. 예. 정말 그게 그렇게까지 자존심 상한 일이거나 또는 그렇게까지 뭔가 까면 안 되는 남자 입장에서도 네. 그렇게까지 용기가 없는 일인가? 라고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이제 문맹 그 자체를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기보다 이게 영화 안에서 사실 어느 정도 설명이 나오는데 그 이제 본인이 전쟁 당시에 나치로서 그 일을 하면서 사실상 살인으로 연결되는 일을 하는 와중에 그런 비슷한 일을 했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밤에 데리고 가서 책을 읽어달라고 했다. 그게 이제 사실 문맹이라는 기저로 연결은 돼 있지만 본인이 알게 모르게 이미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전쟁 범죄랑 연결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 너무 과도할 정도로 언급을 꺼린다. 왜냐하면 문맹에게서 얘기를 하면 자신의 전쟁 범죄하고 연결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본인도 괴롭고 그게 드러날까봐 겁나고 뭐 이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가 진짜 좋은 지점인데 지금 봉우리처럼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네, 아주 직관적으로 영화 그대로 해석하자면 보이는 대로. 아니 근데 이게 영화 복잡하게 해석해도 결국 그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부끄러운 짓이라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영화 처음에 거의 어떤 그런 약간은 멜로드라마처럼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 처음에 두 사람이 자전거 타고 데이트하고 막 이런 장면 굉장히 너무 아름답지. 그려지거든요. 나도 하고 싶어. 여행. 죄송합니다. 여행. 그런 여행이라면 모티브를 꺼낸 중요한 이유 중에 네, 또 자전거 여행을 하잖아요. 자전거 여행이요. 네. 엄마 소리 들어서 그렇지. 네. 뽀뽀를 갈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게 키갈이라고 하죠 이제. 네. 뽀갈. 키갈. 왜 좋은 예시를 해줘도 왜 그걸 뽀갈이라고 바꿔요?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추억에서는 그걸 내가 문맹인 걸 얘가 모르니까 그런 게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걸 말하는 순간 그 다 깨질까봐. 사랑했던 시간들이 전부 부정당할까봐. 그것도 그러네. 왜냐면 이 여자 역시 그 사랑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본인 진짜 진심이었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일그러진 사람은 자신의 상대로 사랑 상대로 비슷하게 일그러진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기에는 이 아이는 나보다 어리고 육체적으로 완성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몸도 허약하고 그런데 우리 둘이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다라고 내 약점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제 애의 기억 속에서 나는 쟤를 남자로 만들어준 품위 있고 아름다운 여성일 텐데 그게 문맹 여성으로 바뀌는 순간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그 둘만의 사랑 안에서 그죠. 나는 만약에 그 법정에 그 나이가 남자있지 않았다면 나 문맹이요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사실 이제 원본 소설하고 영화 사이에는 일부 차이가 좀 있고. 그래요. 영화는 언제나 이제 그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배우냐, 어떤 배우에게 인입되게 만드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서. 그리고 감독은 어차피 원본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니죠. 내 작품을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가 내 배우를 가지고 내 작품을 이제 구현하고 그 배우에게 맞는 어떤 세팅들을 만들고 이런 게 되게 있죠. 그러면서 케이트 윈슬렛이라는 사람을 썩 쓰게 된 이유가 있을 테고 그리고 그리고 이 마이클 이 소년미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하죠. 네. 그 여성의 중년미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게 일정하게 육체적으로 눈으로 보여줘야. 네. 왜냐하면 이제 또 영화는 시각 매체이기 때문에. 그럼요. 지극히 문자 매체적인 것을 다루는 이 영화가 사실은 여전히 나는 시각 매체야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할 수가 있거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쓴 수법들이 좀 있을 테고. 근데 그 중에 어쨌든 우리가 문자를 모른다라는 것이 주는 수치심. 이라는 게 어느 정도 크기일까는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도 다르고 직업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또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했던 이 여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정 법에서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이야. 맞아요. 네. 보통 사람과는 약간 달라. 네.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마이클이 너무 좋아서 거의 퇴근한 전차에서 거의 퇴근하려고 하는 마지막 정리하고 있는 케이트 윈슬렛을 놀래켜 주려고 일부러 옆칸에 타요. 끝에 칸에. 네. 근데 그거로 너무 화를 내더라고. 네. 그거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자신의 직장, 그러니까 직업의 공간에 직업에 누군가가 치고 들어왔구나. 자신이 어페어가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예, 그런데 또 이제 막상 또 얘기하는 거 왜 끝칸에 타 앞칸에 안 타고?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앞칸에 타는 건 손님처럼 타는 거니까. 그리고 바로 자기가 대면해서라도 뭔가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당황하게 만든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이름 물어보는 거 갑자기 막 하네. 이름 물어보는 게 그렇게 문제일까? 그러니까 이름은 물어봐.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 장면이 몇 개 있어요. 진짜 이해 안 가는. 이거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기 싫어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누군가가 내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아. 거기에는 과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전쟁 범죄랑. 네. 그래서 나를 밝히는 게 되게 싫고 이름인데 막상 너무 이렇게 막 당황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 네가 잘못한 건 아니라고 해서 슬쩍 웃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직업 현장에 온 것도 그런 차원에서 싫어한 걸 수 있네요. 그렇죠. 내 정체성을 들킨다고 생각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나는 혼자서 그냥 나를 관리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가 통제 못하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뭐 성욕에 의해서건 아니면 어떤 사랑에 의해서건 또는 관심과 흥미에 의해서건 어떤 일은 이미 벌어졌으나 그거는 그거로만 끝내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얘가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찾아오기도 하지 이름을 묻지 이런 것들이 다 팍 하고 놀라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치심이라고 하는 게 금방 팍 하고 나타나는 그런 거예요. 아마 이 아이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 페르소나 그러니까 그 페르소나 외의 것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네. 내가 만들어낸 페르소나 외의 것에는 이 아이에게 하나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심한 건 문맹이라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수치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숨기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그 수치심을 대표하는 게 문맹이야. 그 중에 가장 표면에서 가장 중요한 뚜껑이 문맹이야. 이게 열리는 순간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얘가 나를 좋아했고 내가 나에 대해서 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싹 다 무너지고 나는 글을 못 읽어서 얘가 읽어주는 걸 들어야만 했던 사람이야. 네. 그렇지. 그러니까 책 읽어주는 행위가 이 여자가 문맹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사랑의 행위가 되지만 문맹이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그래. 근데 남한테 알바 시킨 거지. 그렇지. 네, 알바 시키면서 그냥 가끔 육체 관계를 맺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근데 그 행동이 수용소에 있던 아이들한테도 시켰던 행동이란 말이야. 네. 그럼 이거 두 개가 연결이 돼 버리거든. 그래서 코민이 그렇게 부끄러운 배우지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감옥에 가서 배우죠. 네, 전범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야. 왜냐하면 문맹인 사람들이 문맹임을 드러내야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드러내질 않고 부끄러워서 못 드러내는 거니까. 그렇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는 척만 해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배우 성룡도 오랜 시간 문맹이었다고 하죠. 쓰지를 못했대요. 읽거나 쓰지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두 번째 가능성을 뭐해서 보냐면요. 이 사람의 성격에서 나오는 특징인데 되게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되게 단순해 성격이. 네. 이게 다각도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신 주어진 일 하고 성실하게 하고.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 이것저것 따지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되게 심플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전범도 그렇게 된 거겠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죄가 뭔가 문제가 있고 그 당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건 알겠는데 죄의식의 관점에서 알겠는데 이게 정말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문제인지는 몰라. 이게 악의 판급성의 일부예요 원래. 나는 내 일을 한 거니까. 그래서 굳이 나더러 너가 잘한 거라고 생각하냐면 잘못했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게다가 온갖 법률적인 얘기들이 나죠. 변호사가 포기하잖아. 맞아요. 법률 엄청 당황해 막.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면 안 되고 이거는 살짝 피해가도 되고 사실 이래야 되는 건데 그냥 인정해 버리잖아. 왜냐면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한 거거든. 이거는 수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판사가 또 놀래잖아. 이걸 인정한다고? 그게 가장 충격적으로 나타나는 악의 편법성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 전쟁 시절에 교회에 유대인들을 가둬놓고 불이 났는데 문을 잠가버리고 그래서 다 인정해버려서 판사 깜짝 놀란 다음에 그거 왜 안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열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난리가 나죠. 너무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렇지. 컨트롤할 수 없음이 제일 중요해요. 컨트롤할 수 맞아. 통제할 수 없잖아요. 단순한 세상이 무너지잖아요. 아우슈피츠로 보낼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보내는 이유가 안 그러면 넘쳐나거든. 그러니까 일부는 보내야 돼. 그때 판사한테 물어보잖아요. 판사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도 기억이 남는다. 판사가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 못하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단순성이
효율이었던 시대, 아니, 효율이었던 장소였잖아요. 네. 어찌 됐건 사람이 계속 들어오니까 자리를 비워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는 선별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한 살 대답을 못해요. 그렇죠. 꾸미님이 경계선 지능장애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있죠. 이분이 되게 스마트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보면은 딱 되게 그래서- 심플하고 주어진 일은 잘하지만 네, 되게 고급하고 고도의 뭔가 일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네. 문맹이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문맹이 된 걸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그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도덕의식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저는 이 부분은 좀 구별해야 네. 된다고 보는데 이를테면 아이힌만이 보여준 그 평범함 악의 평범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그건 버넬리티는 평범함이라기보단 보잘것없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대단한 악이 아니라 진짜로 하찮은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이 대단한 문제를 저지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하찮아. 이 사람의 스타일이 하찮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지 아직도 잘 각인을 못해. 근데 문제는요. 거기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 교활하게 악해서 되게 하찮음의 한 증거거든요. 그게 네. 머리가 좋다면 교활해. 그래서 회피해. 계속 이렇게 슥슥 피해. 네. 네. 그 얘한테 다 넘겨. 맞아요. 얘는 그거를 구별을 잘 못해. 근데 다 인정하면 되는데 니들도 왜 나한테만 몰지? 자 그러는 상황에서 내가 문맹임을 수치심을 극복하면서까지도 문맹임을 박혔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죄를 덜 질 수가 있을까? 벌을 덜 받을 수 있을까를 계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못하지만 문맹인 거 밝히기는 죽기보다 그걸 더 싫은 거지. 당장 이게 더 싫은 거야. 네. 네. 이걸로 내가 무기징역을 받는지 15년형이 되지 10년형이 되지 5년 몰라. 그거 알았으면 증언을 그렇게 안 했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악의 평범성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사례라고 봐야 될까요? 특이한 왜냐하면 거죠. 악의 네. 평범성은 보통 이 케이트 윈슬렛에게 자기 죄를 죄다 뒤집어 씌운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더 문제인 평범한 악. 그죠. 네. 실제로 하찮은 악이기도 하고 거대한 악을 저질러 놓고 실제로도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교활함.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원래는 케이트 윈슬렛은 조금은 특이한 사례네요. 여기까지 못 간 거지. 네. 회피까지 못 간 거. 어떻게 보면 정말 슬픈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의외로 도덕의식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도 않고요. 네. 대부분은 그냥 결과적으로 뭐 악인 일들을 행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예. 진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그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피하잖아. 그러니까 부인한다고. 맞아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라고 얘기하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라고 얘기하고. 맞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그게 보통 평범한 악들이고 그건 의외로 우리에 더 가깝거든요. 이 사람은 그거에 가까운 사람도 아니야. 뭔가 너무 고지식하고 그냥 정확하게 계산할 줄 모르고도 하고 지능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자기가 한 일은 해야 하니까 한 일이야. 그 이상은 모르겠어 잘 사실. 이거에 훨씬 가깝고. 잘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고집스럽게 하는 거죠. 그렇지요. 예. 예. 컨트롤을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문을 열어줄 수 없지. 그리고 시설에 사람이 넘쳐나면 안 돼. 그러니까 골라내야지. 이게 왜 잘못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중간에 나중에 보면 법대에서 애들끼리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 네. 그 장면도 굉장히 정말 좋습니다. 좋았어요. 좋은 장면이죠. 아. 네. 그게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양심을 가진 나라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물론 그 나라의 인격으로 바꿔버리면 안 되긴 합니다만 네. 그게 일단은 보여주잖아요. 네, 어쨌든 근데 그 전범 재판이 쇼라는 거잖아. 네, 결국에는 맞아요.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우리는 이러고 있어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를 이 케이트 윈슬렛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을 네. 이 정도로까지 중죄로 처벌해야만 우리 독일은 전범을 처벌했어라고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이거 마치 무슨 그 뭐지 무슨 굿이라 그러죠 그거를 무슨 풀이굿이라 그러는데 예, 살풀이. 살풀이굿 예. 하듯이 예. 그 살풀이굿에 그 잘라놓은 돼지머리인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한테 몰 수 있으니까 다행인 거지. 예. 그러면서 왜 선고할 때 4년 몇 개월 이렇게 선고하고선 얘한테는 요건 좀 특별한 케이스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죠. 300명을 죽였다. 막 그러면. 마치 역사적인 처단을 하는 것처럼 판사가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그 판사가 정의를 대표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 각 극 중에서 브루노 간츠가 연기하는 그 교수가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많이 해요.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들으면 법이라는 것은 결국 그렇죠. 예. 법은 편협해. 예. 맞아. 그런 얘기. 법은 편협하고 법은 진짜로 공정하거나 진짜로 모두에게 똑같이 비춰주지 않아 햇살처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케이트 윈슬렛에게 그 많은 전범들의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워버린 게 법의 편협함을 사실 보여준 거죠 또. 편의적인 거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마침 잘 된 거야. 누군가 대단하게 처벌받을 애가 필요한데 인정을 이 해주죠. 멍청한 애가 마침 인정을 해버렸네. 네. 얘한테 또 다 모으는 분위기야. 심지어는 가장 결정적인 문맹이라는 증거, 뭐 짐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건에서 얘가 그걸 거부까지 하네. 잘 된 거지.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 보니까 지가 범인이라고 싫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그럼 재판 더 길게 끌 거 없이 얘한테 몰아주면 되겠네. 나는 여기서 오히려 판사가 악의 평범성으로 보였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네. 예, 숨겨진 평범한 악이죠.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진실을 끝까지 추구하려고 하기보다 예. 지가 인정했다는데 뭐 맞아. 자백했고.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지 뭐. 그러니까 판사도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야. 별 의미도 없는 재판 길게 끌어서 뭐 하냐. 그럼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거대한 악으로 연결되는 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이나 그 사람이 하찮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범하다고 또는 하찮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이 가벼운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판사나 그 전쟁 범죄가의 쇼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뭐 몰아준 거에 대해서 판사가 너무 땡큐하다는 듯이 그렇게 해버린 것도 있지만은 결국엔 전쟁 범죄를 판단하려면 진실을 규명하는 그럼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케이트 윈슬렛이 뭘 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거대한 악으로 가는 단계에서 얼마나 가까웠는지 좀 멀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정확히 다 따져서 사람마다 경중을 죄를 따져줘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걸맞는 죄를 그렇지. 책임을 물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쟁 범죄가 쇼라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럼? 예. 일단 이 재판은 실패했잖아요. 본인에게 맞는 형량을 주지 못했잖아요. 그럼요. 예. 예. 이 재판은 완벽하게 실패한 거예요. 일종의 알리바이를 한 역사적 알리바이를 만든 거죠. 물론 그거라도 한 게 어디야. 전 세계 서구 문명에서 그래도 자신이 저질렀던 전쟁 범죄를 자신의 어떤 힘으로 어쨌든 처단했던 것 자체만으로도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그건 맞아. 하지만 그래도 왜 법대생들이 싸우냐고. 네. 정말 이게 정말 그 진실은 맞아? 라고 이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렇다고 그 전범 재판 자체 의의를 없애서는 안 되지만 네. 중요한 거는 그 쇼의 장에서 다 과연 이루어진 게 정의냐 이거예요. 그 저도 모르게 드는 생각이 되게 스스로 되게 무섭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화를 내면서 교수한테 그러잖아요. 이거 다 쇼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속으로 나도 모르게 좀 조용히 해라 새끼야.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지? 아니 독일만큼 한 게 어딘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지금 이 개판인데 지금.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그거라도 하는 게 어딘데 너는 새끼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죠. 보고 배우라고 한 주제에 뭘 네가 따지고 근데 있어. 그건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서 일본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게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옆 나라 일본 같은 나라를 그러니까 돕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리 상황이 안 좋아서. 예. 그런 거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 전후에 그래도 보여준 나름의 반성이라든가 그것의 중요성 또는 홀로코스트가 가지고 있는 진짜로 문제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뭐랄까 물타기 되는 건 아니어야 되죠. 그건 맞아. 그건 별개로 맞아요. 두고.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그러니 진실의 법정이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 네. 어쨌든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 의의가 있지만 파고 들어가면 그 법정 자체로 보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네. 진실을 다 파헤치지 못했다. 뭐 이런 네.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진실을 파헤치는 게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죄를 그렇죠. 네. 예, 묻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목적이었던 거고 그 과정에 그가 받았던 어떤 실제 어떤 그 무기징역 같은 그런 죄형보다는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사실 알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그러니까. 일인데 결과적으로 더 나쁜 사람들 더 평범하게 나쁜 사람들은 못 규명한 거죠. 그러네. 오히려 케이트 윈슬렛보다 나쁜 사람들은 다 4년형밖에 안 다 받아. 나쁜 사람들이었지. 솔직히 훨씬 그게 더-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남한테 죄를 모는 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훨씬 더 교활한 짓이었죠. 야. 네. 그러니까 전범들한테 죄를 묻는 행위 자체는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니까 잘했는데 따지고 들어가면은 진실의 법정은 아니었다. 그럼요. 이게 그래서 연결이 돼요. 그거를 정의를 이룬 진실의 법정이었다라고 얘기하면 건 과잉하다 이거지. 그리고 이게 이 여성을 통해서 드러나. 야, 이거 엄청난 영화구나. 이거. 누구나 다 알거든.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어. 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 당한 거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그 피해자로부터 끝까지 용서도 못 받았잖아. 맞아요. 예. 근데 뭔가 안타까움이 남지. 이 안타까움 맞아, 뭘까? 엄청 찝찝해 보고 나면. 안타까움 뭘까?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심리적으로 그런 방어 제동 장치가 하나 있어요. 혹시 내가 이 남자애한테 감정이입을 하고 있어서 그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케이트 윈슬렛 냉혹한 시선으로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방어 기제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넘어서서 케이트 윈슬렛을 되게 엄격하게 쳐다보게 된단 말이지. 근데 그 시선으로 봐도 케이트 윈슬렛 혼자서 무기징역을 받는 건 불합리해요. 그렇지. 그럼 이 재판에서 잘못된 건 뭐냐는 거지. 음.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케이트 윈슬렛은 그 재판정에 그 남자가 없었다면 인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내가 그 원인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나는 나라도 이 여자를 용서해 주는 게 맞아? 아니면 이 여자에게 차갑게 대하는 게 맞아? 어쨌든 죄는 죄니까. 난 여기서 약간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네. 거죠. 이 남자가 그 보여줬던 행동은 찌질한 어린 남자의 행동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약간 먹물의 약간 네. 비겁한 먹물의 행동이기도 거만한, 하고 네. 동시에 어떠냐면 내 손을 빌지 않고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내 손에 검댕이를 묻히지 않고 남의 손을 이용해서라도 뭔가 구명이라는데 도덕의식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실현시키려는 행동을 했던 건 맞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또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막 뛰쳐나서가지고 막 다 맞아. 밝히고 뭐 할 수가 그런 자격이 나한테 있는 건가? 내가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건가부터 해서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들죠. 대부분의 우리의 선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동들은 그럴 때 나와요. 맞아요. 네. 당황스럽고 복잡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할 때 그러고 그냥 세상은 굴러가거든. 그래서 재판을 보는 이 남자애가 혼자 머리를 감싸 안거나 맞아. 고개를 숙여버리거나 이런 장면이 진짜 그렇죠. 많이 나와요. 맞아요. 계속 회피하고 있는 거고. 아 근데 나 같아도 얘기 못 할 것 같아. 그 법정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일어나서 저 여자 문맹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케이트 윈슬렛한테 너무 잔인한 너무 짓이죠. 잘하네. 그것도 아는 거지 이제. 저 그것도 알아, 맞아. 그 마음까지 알아. 아는 거지. 아 못하지, 그럼 더더욱 못하지. 그러니까 다들 직접 하긴 어렵고 그러니까 어쩌나 저쩌나 어쩌나 저쩌나 하다가 아우슈비츠에서도 그 일이 일어난 거고 재판정에서도 그 일이 일어난 거고 이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나쁜 사람 누구냐? 남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이라고. 그 진짜 오히려. 악한 놈들. 예. 그 진짜. 교활함. 예. 하지만 그 악이 그렇게 무서운 애들도 아니야. 왜? 누구나 그럴 수 있거든. 그렇죠. 하찮아. 네. 하찮은 일을 했고. 그러잖아. 여기서 한번 누구였는지 손가락으로 찝어보세요 하니까 다 이러잖아. 고개 숙이고 안 하려고. 거기서 피해봐야 소용없는 것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잖아요. 하찮잖아. 예, 희동님이 뜨개질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맞아, 뜨개질하고 있더라고. 진짜 네. 나빴어. 전범 재판도 이루고 있는 거야. 예. 진짜.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알고 쓴 소설이겠죠. 그럼 원작이? 그렇죠. 그 네. 사실 그렇지. 뜨개질하는 것도 그런 걸 보여줘. 얼마나 하찮고 이게 평범한 건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장치일 예. 텐데. 그러니까 저는 한나 아렌트가 목격했던, 그러니까 일부러 막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 책을 쓰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원래 기사를 쓰기 위해서 갔었던 네, 건데, 네. 그걸 목격하면서 결국은 평범성, 머널리티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아이인만을 관찰했던 그 마음과 비슷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법정을 보여주는데 시선이 살짝 달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인만들이 있었는데 네. 아이인만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 그 법정에는. 그렇죠. 아이만보다 좀 특이하고 문맹인 사람이 있었고 그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그 여자를 좋아했던 과거에 좋아했던 사람이고 약간 이런 변주를 준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이 들었던 것이 이게 전범 재판, 나치, 부역자 이러면 딱 머릿속에 악의 무리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생각이 잡히잖아요. 맞아요. 뭐 악의 평범성 거창해 보이죠. 나발이든 네. 뭐든지 간에 네. 막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뭐 저기 뭐야 아우슈비츠에서 쌍둥이들만 골라다가 인체 실험한 의사 얘기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와 악당들 나쁜 놈들 싹 잡아 죽여야 되는 놈들 단결한 냉혹한 얼굴을. 예.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안에 누군가의 어린 시절 추억을 통째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물론 전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안을 하나로만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보는 나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맞아요. 여기- 딱히 끝까지 답이 나오지 않는 이런 게 원래 명화입니다. 네, 네. 진짜로. 그러니까 원래 약간 수준 낮아지려면 맨날 중에 유태인 그 여자가 막 이렇게 막 네. 비아냥거리다 딱 네. 7천 바르크. 또 심파로 가는 거지. 진실이. 용서하겠어요. 그렇지. 랄프 파인즈 혼자 오열하고 근데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또 좋았던 게 악의 평범성이 결국에는 엄청나게 나쁘고 용서할 수 없다는 걸 그 마지막에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부러. 네.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네.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의 마음은 또 헤아려 주잖아요. 네.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네가 너의 진심은 또 알겠네. 그렇지. 네. 예. 그건 용서 안 하는 게 맞죠. 네. 할 수 없죠. 그렇죠.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거거든. 왜냐하면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건 앞에 있던 내 어떤 정말 그 치욕스럽고 정말 공포스러웠던 그 경험이 뭔가 진실성이 떨어지는 경험이라. 그럼. 네. 그게 진정이었다면 용서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다고 뭐 7천 마르크 모아서 줬다고 해서 약간 움찔할 수는 있지만 용서할 수 있나? 용서 안 되죠. 돈 모아서 준 게 그게 뭐. 그래서 마지막 장면도 진짜 좋았어요. 그 피해자 만나러 갔을 때. 근데
남자는 전 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조금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아니,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맞아. 나는 그래도 당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여자 주인공한테. 그러니까 그 말은 해줄 수 있잖아요. 네. 내가 법조인으로서 당신의 죄를 내가 혼자 사해주거나 이럴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당신은 나한테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줬더라면 죽기까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당신은 잘못한 거, 물론 그 얘기 자체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네. 근데 당신은 이 정도까지 죄로 처벌받을 사람은 아니었고 그게 여기까지 올 일들은 물론 아니었으나 그리고 이제 뭐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제 홀로 떨어져서 그냥 그 정말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 됐는데 네. 나머지 인생만큼은 조금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죗값을 치렀으니. 라고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도라면 네. 만약에 뭐 그 정도까지 기대는 안 했겠지만 예. 그 정도라면 이 사람은 안 죽었겠지. 안 죽었겠죠. 그러니까 당신이 문맹이었다고 해서 당신과 나의 추억이 모조리 없었던 게 되거나 우리 추억이 더럽혀지는 건 아닙니다라는 얘기 정도만 해줬어도 안 죽었을 건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배우가 연기를 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고양이 날다님이 당황스러웠을 수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빨리 나올지 몰랐지. 그렇지. 네. 나올 줄을 몰랐거든. 그래서 오로지 나만 이 사람을 챙겨줄 수 있는 상태가 됐을 거라고도 예상은 못한 거죠. 전혀 예상 거죠.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전화 받고 처음 전화 받았을 때는 끊어버리잖아요. 네. 뭐 되게 친절하시군요. 그거 맞아. 그러고 끊어버려. 그러니까 나는 이 남자가 마지막에 너무 매몰찼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분이 살아갈 희망을 더 줘가지고 끝끝내 피해자들한테 용서를 받으세요. 그 정도의 용기는 당신이 낼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줬다면 어땠을까? 뭐 근데 뭐 원래 이런 감정을 남겨야 명작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한 그 전범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화가 찝찝한 게 아니 전쟁 범죄인데 영화 보고 나면 너무 불쌍해. 막 그런 감정이 들어. 네. 근데 내가 불쌍한 게 맞나? 또 영화 장면 곳곳에 보면 아니야. 진짜로 300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어.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심지어 남자 주인공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또 사랑하는 사이야.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로 내가 이 전쟁 범죄 중에서도 진짜 악랄한 거대악 말고 거대악과 연결되는 평범한 악, 하찮은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를 영화 보고 나면 계속 고민돼요. 고민하죠. 네. 그거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아. 막 일부러 로맨스도 넣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의 평범성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악행에 쓰였던 망치 같은 느낌이거든요.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었다고 보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좋은 영화. 일단 이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조차도 잘 인지가 안 된 상태였단 말이야. 그럼요. 근데 자기한테 주어진 책임은 어쨌든 했어. 결과적으로 그게 악행이지.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다 몰아씌워서 벌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계속하게 만드는 거고. 무기징역까지 줄 정도였다면 진짜로 작심한 별 한 3개쯤 달린 뭐 간수 이상의 그렇지. 어떤 교도소장 정도 되고 네. 진짜로 자기가 다 지휘하고 네. 공모하고 이랬던 사람 정도의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판사가 뻔히 보면 모르나? 그렇지. 이 사람은 진짜 그냥 자기 일 외에는 모르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재판 과정에서 계속 보이거든요. 사실. 보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봐봐요, 봉우리. 이걸 조금 바꿔봐요. 이걸 일제 시대로 바꿔봐요. 다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조선인 피해자고 네. 내 가족이 그런 식의 피해를 입었고 내 스스로도 그런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당연히 용서 못하는 감정이 맞는데 네. 이걸 약간 떨어뜨려서 역사의 법정이라고 이제 본다면 네. 저는 일본인이 어떻게 처벌받아야 되는가, 네. 그 당시 일본 전범이 어떤 식으로 처벌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이 케이트 윈슬렛 같은 그런 여성 간수가 저렇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네. 그건 감정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약간 농담한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더더욱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네.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역사의 법정이나 정의의 어떤 구현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 사람을 그렇게 처벌함으로써 나머지 처벌돼야 될 것들이 가려버리거든요. 그게 문제.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진실의 법정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총 형량으로 따져보면 똑같을지도 몰라. 한 사람한테 몰아준 거랑 정말로 진실을 다 가려가지고 맞는 형량을 준 거랑
똑같을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풍량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죄를 묻는 행위 자체는 필요하다고 치고 진실을 얼마나 밝히느냐가 정말 그래 중요한 문제가 돼요. 만약에 재판이 제대로만 진행이 됐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 정도 직급의 이 정도 여성이 다른 굉장히 높은 급의 사람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고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상당히 이상하죠. 상당히 이상하죠. 네. 가령 그 여성에게 이 임무를 준 놈이 먼저 처벌을 받아요. 그렇죠. 예. 아니 이 정도 계급분이 안 되는 애가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거의 뭐 히틀러 밑에 부하급 정도의 예. 어떤 전범이 무기징역. 된다고? 아니잖아 그거. 예. 심지어 심지어 납득이 안 되지 않아요? 아이 히만만 해도 이 사람보다 높아요. 훨씬 높아. 이 사람은 심지어 군인도 아니야. 그럼. 근데 아이 히만은 직급이 있고 사인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인이 무슨 의미인지 어렴풋이 알고 그냥 기계적으로 해서 문제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 히만보다도 사실은 평범한 사람인데. 단적인 예로 그 히틀러가 부렸던 수많은 조수들 이 사람들이 한 역할도 무지하게 컸을 거 아닙니까? 네. 히틀러가 얘기하면 그거 타자 쳐서 각 전장으로 내려보내고 뭐 이런 역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렇게 그렇게 심한 처벌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그 우리 서울의 봄 얘기할 때 예. 진짜 나쁜 놈은 누구냐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예, 예. 전두환은 당연히 나쁜 놈이고 그건 이거는 뭐. 절대 악이니까. 네. 네. 당연히 나쁜 놈인데 그 옆에 있는 노태우, 그리고 공수사령 그 특전된 네. 이런 애들이 저는 진실로 더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진로를 바꾼 거거든. 그들이 동조가. 네. 그럼 그 동조는 왜 했겠어?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또는 죽기 싫어서 하는 거고. 어차피 큰 대가리는 전두환이니까 네. 나는 그 밑에 숨어서 안 보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꽤 오래 숨어 있었죠. 예. 그 아래.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도 나는 그 정말 그 여성들, 죄 모는 여성들의 그 악스러움이 그러니까. 예, 정말로 치를 떨릴 정도로 되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이 또 올려주요. 장세동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철저하게 단죄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예. 그걸 가지고 무슨 의리 네. 있다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거 진 형문에 지나갈 때 잘생겼다는 소리까지 이미 나오고. 와 정말 나는 그때 제가 아직 대학생도 아니었는데 진짜로 인간에 대해서 회의가 와 무슨 중년 여성들끼리 들 인기 좋은 뭐 남성이라는 둥. 야 우리 수준이 이것뿐이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를 했구나. 와 놀랍다. 그랬다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과장이지만 우리 사회가 장세동 같은 인물을 철저히 단죄하지 못한 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 영화 안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전범 재판과 좀 비슷하다. 그렇잖아요. 예. 그의 경중에 맞는 거를 가려내지 못한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 전범 재판까지 못 갔다. 그렇죠. 그 수준까지 가지도 못했지만. 못 갔다. 네. 그게 진짜 중요하고 문제되는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요즘에 뭐 저기 뭐야 한동훈 장관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들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진짜 웃긴 내 일부러 안 읽었는데 영화 속에 나오는 판사 가발도 싫어 이런 사람. 판사 가발 아니에요. 영화에 나오는 판사님은 진짜 머리야. 예. 그리고 저기 뭐야 그 뭐지 영국 그 법정 같은 거 그 진짜 그 판사들이 쓰는 가발이 있더만요. 이거 실제로 뭐 이만한 거 쓰더만. 위그라고 부르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외모 칭찬이 곧 유능함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쓸데없는 그런 자비 이런 걸 베풀게 되는 단초가 된다라는 사실이 저도 여전히 놀랍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판사 가발 진짜 가발이래요. 판사 가발이 그 가발이. 죄송합니다. 네. 예, 죄송해요. 예. 가발이 무슨 죄입니까? 네. 아니, 내가 괜히 가발 얘기 나서 나 혼자 괜히 그렇게 생각했구나. 예. 죄송합니다. 자 봉우리 그러면 이런 거 어때요? 네. 자 봉우리가 어느 날 사랑에 빠졌어 어떤 여성과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말 내 환타지를 다 이루어준 여성과 사랑에 빠졌어. 알고 보니까 지명수배자야. 안 돼 그럼 무서워. 안 돼. 아니 지명수비자는 너무 무서워. 예. 옛날에 최강희 씨 나오는 그 영화 있었어요. 살벌한 달콤살벌한 로맨스. 달콤살벌한 네. 로맨스. 연인. 네. 연인인가 로맨스인가. 네. 거기 보면은 최강희 씨가 막 사람 죽여서 김치냉장고에 근데 그게 다 자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약간 네. 정당방위 같은. 최강희 씨가 너무 무식해서 그걸 몰랐던 네, 거야. 그렇지 약간 그런 면이 있는 예. 예. 근데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성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버렸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저는 연락 안 해요. 야, 그거 회피잖아. 무서워. 사람을 죽이면 안 돼. 그래도. 네. 무서워서 일단 내 연락. 사랑은 거기서 끝난 거지. 네. 너무하네. 무조건 도망갑니다. 아무리 예뻐도 안 돼 그건. 무서워.
그래요. 제가 너무 멍청한 질문을 했네요. 그럼요. 네. 우리 봉우리 뭘로 보고? 그러니까 내가 봉우리 이쯤 되면 알 때도 됐는데 달콤살벌한 연인이 제목이 맞습니다. 네. 이 영화 되게 소소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 웃겨요. 영화. 예, 저도 예. 봤어요. 예. 특히나 여기서 그 박용우 씨가 찌질한 연기. 정말 찌질한 연기의 끝판을 보여주는데 진짜 이거 겁나 웃겨요. 이 영화는. 어쨌든 박용우 씨 왜 안 뜨나 몰라 진짜. 제일 아까운 배우 중에 하나야. 네, 아깝죠. 너무 찌질한 연기 도맡아서 하다가 예, 너무 웃겨 너무. 이미지가 그렇게 찍혀버리는 바람에 음. 교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알고 보니 연쇄살인마였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봉호 활동가하고 약간 스타일이 달라서 예. 되게 그걸 정당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아, 죽일만 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막 그걸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고민스럽지만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 이유는 도대체 뭐였을까? 이거는 도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올바르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이해할 만한 요소가 뭘까? 이거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했을 것 같아. 야. 그래서 도망갔겠지. 이거는 근데 진짜로 그냥 시간 차이 정도에. 네. 결국은 도망간다는. 이건 근데 약간 나중에 또 이유를 찾아서 헤어졌겠지. 네. 교수님 아까 반박 못할 이유를 찾아가지고 뭐 아마 그 여자 입에서 먼저 헤어지는 얘기가 났을 거예요. 아 이럴 거면 헤어져요. 그렇지. 오케이. 바로 헤어지는 거지.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거업님은요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글쎄요 저는 데리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와. 아니 왜냐면 이 여자분이 돈도 꽤 모아놨어.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볼 때보다 설정이 더 붙어요. 그러네. 이쁘기만 하대 왜? 돈 많으면 나도 데리고 도망갑니까? 데리고 도망가진 않고요. 수틀리면 당신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꾸 어떡하지? 막혀. 어차피 구속될 사람인데. 또 아니 이건 당연히 딜레마인 상황일 네.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뭘 네. 선택해도 답은 없어요. 네. 예. 그냥 저도 사실은 도망쳤을 거예요.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같이 삽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 속 남자 주인공 마음이 이해가 안 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요. 얘기 못하는 그 마음이. 가면 친절한 금자 씨도 그래요. 금자 씨 겁나 예쁘잖아요. 근데 사람 죽인 사람이거든. 근데 그 극 중에서 그 빵가게 직원은 용감하게 뭐 죽일 만한 상황이었으니까 죽였겠지. 맞아. 그러고 간택 받잖아요 금자 씨한테. 맞아. 그리고 심지어 금자 씨는 진짜 범인도 아니었어. 네 맞아요. 아무튼 이제 진짜 오랜만에 또 네. 여운이 엄청 길게 남는. 네, 이 영화는 한 번씩들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성급한 결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생각하게 되는 영화였어요. 네. 성급한 결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재판 이야기를 미안해 봉우리. 아닙니다. 옳은 방향으로 요만큼 가다가 요만큼 빠꾸한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건 옳다고 봐야 돼? 음. 아니면 아예 잘못된 일이라고 봐야 돼? 하지 말았을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의 유년 시절 추억이 이만큼 있잖아요. 더 어려워 그럼.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 여자가 범죄자니까 이거 다 부정해? 없었던 일로 해? 그럼 내가 좀 더 나아져?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또 단순 네. 범죄자가 아니고 저희가 계속 말하는 악의 평범성. 그렇지. 그러니까 더 아리까리한. 그렇지. 그렇죠. 예.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는데 그렇다고 나하고 이 여자와의 싸웠던 여사? 사실 여사님이긴 하지. 김건희 여사? 아니 지금 계속해서 머릿속에 두고 있던 게 그분이었어? 아니, 야 말을 근데 만들어 가는데 그쪽은 범죄 야. 의혹이 맞긴 한데. 예. 빌드업도 이상하게. 그 여사님, 빌드업을 했어. 그 여사님은 몇백억 있잖아. 규모가 다르지 않니? 근데 예. 어쨌든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영화다.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거 하나 할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영화 유튜버의 입장에서 뭔가를 더 설명해야 되는 입장이 될 때마다 이런 영화는 그냥 보시고 직접 생각하세요라는 말밖에는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영화 평론가가 못 되는 모양이에요. 자,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제목 싫어. 아까 어떤 분이 네. 지도 교수님이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낭독자로 낭독자. 넘겼다고 출판사에서 그걸 안 받았다고. 진짜. 둘 다 이해갑니다. 맞아요. 예, 낭독자가 맞는 번역이지만 네. 예, 어. 그렇게 해서는 책이 안 팔리죠. 여러분 슬램덩크의 강백호 원래 이름은 벚꽃이에요. 진짜? 네, 사쿠라기. 그렇지. 네. 그 옳게 번역했으면 슬램덩크 잘 됐을까요? 금벚꽃이네. 강벚꽃. 강씨 아니라고. 그러니까 더 리더라고 부르겠습니다. 더 리더 꼭 아직 안 보셨다면
우리가 나눈 얘기는 이 영화가 품고 있는 함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직접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디어 정거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치기 전에 영화 더청해야죠. 아, 영화 정해야죠. 아까 어떤 분이 화차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화차 참 좋아하는데 저도요. 예, 이거는 화차 얘기 나온 저 변현주 감독님 불러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거 약간 다른 문제라서 그거는 좀 나중에 좀 접어서 생각해보고 이왕을 하려면 같이 모셔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럼요. 당사자의 자기 영화를 또 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도 약간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되게 민망해하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타짜 사쿠라 나온 사쿠라 나온 김에 타짜 원. 이것도 한번 재밌겠는데. 타짜는 재미가 있죠. 이거 사실 무협 영화거든요. 타짜는. 네. 예. 잘 만든 영화고. 네, 잘 만든 상업 영화고요. 그래, 이거 더 리더가 좀 어려웠으니까 타짜로 쉽게 한번 가볼까요? 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타짜 일단 나왔고. 네, 몽상가들도 좋은데 음. 이게 그 68혁명인가요? 네, 68. 네, 68혁명. 이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아는 바가 잘 없어요. 요거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그러네. 네. 뭐 그것도 괜찮죠. 네. 68혁명은 한번 얘기를 해줄 만한 이유가 있는. 네. 저도 아주 희끄무하게밖에는 모르거든요. 이거 자세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영화 유튜버로서 어디 갈 때 써먹지. 네. 몽상가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몽상가들도 나는 왜 야한 영화로만 알고 있냐? 야한 영화 맞아요. 너 설마 엑기스만 본 건 아니지? 자 맞네. 다음 영화는 야, 다음 영화는 저희 예 다음 영화는 몽상가들. 네. 예 좋습니다. 네, 예. 액트 오브 킬링도 좋고요. 근데 액트 네. 오브 킬링은 다큐멘터리잖아요. 영화 내용이 그냥 다예요. 예, 뭐 따로 뭐 해석이. 몽상가들 한번 해보죠. 왜냐하면 네. 제가 시대21한테 돌풍에 대한 평을 부탁받았어요. 칼럼을. 네. 특별 칼럼을. 돌풍 그 넷플릭스 돌풍? 약간 보기 좀 그래서 안 봤다가 결국은 그래 이걸 받고 한번 보자. 그래도 나름대로 얘기를 한번 할 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내내 이제 쓸 얘기가 여러 개가 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로 써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네.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민주화가 부정되는 건 아니지만 민주화라는 게 이렇게 좀 그냥 뭐 흔한 권력으로 부패한 어떤 행위 중에 하나의 것으로 비춰지는 걸 보고 역사의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의 어떤 개인이 권력을 얻는 과정과 네. 그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것 자체를 자꾸 분리를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어느 한에 끌려가. 물론 말로는 계속해서 그들이 변절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걸 동일선에서 자꾸 놓고 보고 이러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민주주의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투쟁 또는 내지 그 노동해방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개별 행위자들이 어떤 식으로 일정한 부패를 거쳤거나 뭐 기득권화가 됐거나 이거와는 별개로 네. 그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68혁명이에요. 68혁명의 연장이 우리 그 4.19하고 87이고 4.19는 그 전에 일어난 거지만 네.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이제 갔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조롱받아요. 서양 사회에서도 예를 들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일종의 미국식 68혁명 세대거든. 네. 근데 그런데도 이제 결국은 기득권화됐다라는 민주당의 기득권화라고 하는 것과 함께 종종 듣는 얘기죠. 일본 같은 게 전공투 세대가 듣는 얘기기도 하고. 네, 맞아요. 저는 요 방식은 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한 번쯤은 그걸 빗대서 한번 얘기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다면은 별로구나. 내가 처음부터 너무 가볍다. 뭐든지 묘사도 가볍고 리얼리티도 가볍고 연기만 진중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 다음은 몽상가들입니다. 이 영화가 도대체 왜 몽상가들인지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몽상으로만 하던 쓰리썸이 실제로 등장하다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아니에요. 몽상가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풀어보도록 하죠. 사실은 저도 처음에 그건 줄 알았거든요. 영화를 보고 나서야. 그래도 나는 봉우리처럼 엑기스만 보진 않았어요. 네. 어쨌든 다음 주 영화는 몽상가들이니까 보시긴 보시되 가능하면 혼자 있을 때 보세요. 아, 그 정도구나. 네.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혼자 보세요. 아, 좋아. 자, 그러면은 오늘 해시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또 해시 라디오 라이브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일은 또 마로니에가 있고. 내일은 또 마로니에가 오랜만에 이제 있고요. 마로니에라. 네. 마로니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특히나 우리 해시 라디오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딩구리 형 화이팅! 정장군님 화이팅! 이종훈 교수님 화이팅! 진짜 나 언제 한번 진짜 두드려 맞겠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